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벌써 12월이 되었네요. 12번을 했나요, 제가? 11번을 했나요? 축하드려요. 올해의 마지막 심리학 카페예요. 아, 그런가요? 내년 또 시작되죠? 네. 저도 내년이고. 헤아려보니 다음 달 두 번째 주던데 또 금방 돌아와, 이렇게. 그러게. 다음 달은 내년. 내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선빵을 한 거는 이번 해에 12번 아니고 한 11번 한 것 같다는 거. 맞아. 한 번을 5주로 건너뛰었다는 거. 네. 오늘은 소설책 하나 가지고, 심리 분석까지는 아니고, 심리학자가 바라본 관점에서 그 소설 속의 인물들을 좀 파악해보면서 심리적 이론 같은 거 몇 가지 알아볼 생각인데요. 이 책을 제가 한 2년 전, 3년 전? 맞나요, 모노조이님? 네. 한 3년 됐나요?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조금만 하시는. 어떤 북살롱 맞나요? 네. 북클럽인가요? 어디선가? 네. 북 모임에서 네. 모노조이님 추천하셔가지고 그때 읽었던 것 같아요. 제가 소설책을 몇 권 안 읽은 상태라서 그 전에 조금 읽고 있었는데 그런 소설 말고 우리가 문학이라고 다 소설이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어려운 책들을 막 접하고 있는 상태에서 모노조이님 재밌다고 이제 권해주셔가지고 읽었는데 진짜 하루 만에 다 읽었어요. 500페이지 넘는데 그냥 앉으면 손을 뗄 수가 없어요. 맞죠? 네, 맞아요. 진짜 재밌구나. 이분 소설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소설이. 네. 와. 그리고 반해서 한 번 더 하나 더 추천해 주셔가지고 라플라스의 마녀? 네네네. 두 번째 맞아요. 거도 이렇게 읽고 어쨌든 전 이분이 계속 여자인 줄 알았거든요. 남자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과학적인 그 요소를 베이스로 한 뭔가를 제가 좋아하나 봐 보니까 김초엽 소설도 그렇고 보니까 어쨌든 이가시노 게이고 이 사람이 1958년생이고 공대 출신이라 보니까 그래. 역시 공대 출신들은 대단해요. 그런가 봐요. 김현철도 공대 출신인 거 아시죠? 뭔가 대단하다는 거야. 놔두세요 그냥. 윤상도 공대 출신이에요. 놔두세요 그냥 오늘은. 그리고 보니까 저희 소개도 안 하고 막 들어갔어요. 괜찮아요. 그냥 가요. 그냥 가. 소개 한 바퀴 돌립시다. 네. 그래도. 네, 저는 더덕입니다. 기피디입니다. 네, 묵은지입니다. 네, 모노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공짜 심리학 카페로 마음껏 드시고 네. 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인어가 잠든 집 한번 보겠는데요. 히라시노 게이고 혹시 책 저 중에서 들어보신 거라도 녹나무의 파수꾼, 라플라스의 마녀, 유성의 인연, 나미야 그렇죠. 제일 유명한 게 저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땡큐. 저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 4년 전인가? 그때 계속 베스트셀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남자분이세요? 남자분이에요. 저도 계속 여자인 줄 알았는데 58년생이니까 지금 한 58년 개띠시군요. 한 64세? 60 좀 됐겠다. 네. 그죠? 잘생기셨더라고요. 책이 지금 58년생인데 지금까지 쓴 책이 345권? 대단하시죠? 소설 한 1년에 진짜 몇 개씩 계속 쓰시는 것 같아요. 공대 나오셨죠? 컨베이어 대단하시죠? 벨트를 돌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쓴 그 소설을 영화화한 게 25개 되더라고요. 진짜 많죠. 부자겠다. 그렇겠죠, 아마? 제가 더듬더듬. 내 알 바는 아니고. 어쨌든 몇 가지만 가져와 봤는데, 우리나라에도 나왔던 백야행? 전 드라마 봤어요. 한석규 나오고, 손예진 나오고, 고수가 나왔네요. 중간이 손예진이에요? 네. 네, 손예진. 그리고 저 라플라스 마녀는 저 영화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이번에. 보고 저 2018년 나왔대요. 그리고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저것도 이 영화들이 중국, 홍콩도 많이 나갔고 일본으로도 제작됐고 한국에서도 만들어졌고 그리고 용의자 X 되게 유명해요. 용의자 X의 헌신. 다 영화로 지금 몇 개만 갖고 왔는데 예, 그 중에서 오늘 이제 인어가 잠든 집. 이거는 다른 25개 영화는 다 있는데 얘만 없더라고요. 영화 정보는 있는데 보려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책을 급히 다시 읽고 영화는 준비를 못했는데 영화에 관련된 장면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대체적으로 이제 줄거리를 어쨌든 말씀드리긴 해야 될 것 같은데 크게 봐서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그 장기 기증에 관련된 얘기예요. 장기 기증에 관련된 한 엄마의 그 애절한 그 마음이 좀 과하게 간 남들이 봤을 때 장기 기증을 받아야 되는 상황. 장기 기증을 해야 되는 상황. 아이가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뇌사 상태에 빠지면서 장기 기증을 해야 되는 상태. 네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깊게 생각 안 해봤는데 뭐 해볼 일이 없잖아. 주변에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책을이나 영화 통해서 가끔씩 보다 보면 아 조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네요. 일반적으로는 장기 기증을 받는 쪽에서 묘사를 하지 하는 쪽의 묘사는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거고. 그리고 특히나 아동 같은 경우는 그 본인은 성인은 뭐 사인을 했다거나 뭐 주변에서 이제 하지만 어린 아이인 경우 그 부모가 어떻게 아이의 사망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장기 기증까지 이제 그거는 이 소설에서 시사적 문제 하나를 요소를 가지고 이제 소설화했긴 했는데 저는 그런 사회학적인 부분보다는 그 인물 개개인의 심리적인 부분 가지고 저건 오늘 심리학 카페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만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네, 줄거리 요약을 좀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저 가운데 저 여자분 예쁘게 생기신 저분이 이 소설의 주인공 여자의 엄마죠. 엄마. 이분이 주인공 사실. 가오루코. 가오루코. 가와나시 아니죠. 가오나시 가오나시. 어디서 많이 듣던. 여기 이 지금 소설에 가시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정신 잘 차려야 돼요. 가시. 남편도 가시예요. 가즈마사예요, 남편은. 가즈마사는 좀 쉽다. 왼쪽 제일 위에 상단에 있는 분. 남편 가즈마사고 저 가오르코 둘 사이에 남자애 여자애 7살 5살 된 애가 있었는데 그 이제 여자애가 물에서 익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별거 중이고 이혼 직전의 상태에 있는데 아이가 이제 아이 학교 입학 때문에 면접 보러 갔다가 아이가 위중하다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만 이제 익사했고 응급실에 중환자실 가 있는데 상태가 좀 좋지 않다. 의사는 뇌사로 의심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뇌사 판정은 장기 기증을 하는 경우에만 해주는 거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부가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가 거의 그 상태에다 하고 의사가 뇌사 판정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 기증에 동의를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상황에서 그런 말씀 드리기가 힘들지만 어쨌든 하고 생각해보라 했을 때 둘이 이제 생각을 하다가 거의 마음의 결정을 하고 다음 날 병원에 가서 아이 손을 가운데 두고 양쪽 부모가 손을 이렇게 셋이서 이렇게 잡은 거죠. 그래서 인사를 하는 와중에 아이가 살짝 손이 꿈틀거린 거예요. 오. 그때 엄마가 이제 마음을 싹 바꿔먹죠. 그쵸. 쟤는 죽지 않았다고. 근데 의사들은 일부분 이제 근육에 근육 경직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반응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제. 당연하죠. 그리고 아빠도 이제 뭐 중간에서 그냥 어쩔까 하고 있다가 엄마는 계속 중환자 집중 치료를 요구하고 아빠가 어떤 쪽에 일을 했냐면 뇌 관련 연구소의 그 사장이에요. 그런 그 브레인 무슨 인터페이스 연구하는 회사의 사장 기계 장치 전자 장치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맹인들이 안 보이잖아요. 지팡이를 짚고 그런데 어떤 고글과 헬멧을 쓰면 뇌에서 그 읽어내는 것들을 가지고 스타트랙에 나와요. 그래요? 네. 전달해서 앞을 보고 지팡이 없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뇌를 연구해서 몸으로 전달해서 몸이 움직이게 하는. 그러니까 팔을 못 쓰면 뇌에서 저걸 잡고 싶다고 의지를 보이면 그 팔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척수로 연결되지 않고 어떤 장치를 통과해서 연결되어서 손이 작동할 수 있게끔 그런 장비들을 연구해요. 근데 이제 아빠는 이제 와이프는 너가 어떻게 해봐라. 뇌사 상태라고 하는데 너가 어떻게 해봐라. 하니까 이제 아빠는 나는 살아있고 의식이 있는 뇌에다가 뭔가 연결해서 하는 거지. 지금 의식이 없지 않냐. 근데 엄마는 의식은 없지만 얘는 죽은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얘를 데리고 가요. 집으로. 근데 보통 뇌가 죽으면
장기들 내버려 뒀을 때 보통은 이제 얼마간 있다가 심정지가 온대요. 네. 근데 얘는 이제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어쨌든 약을 주입하고 주사를 주고 이렇게 해서 얘를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생각보다 아이가 상태가 안정적이고 바이탈도 사인도 괜찮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기 안경 낀 오른쪽에 저분이 이름이 뭐였죠? 오른쪽에 네. 아빠 회사 연구원이었죠. 세 글자였는데. 네. 똘똘이 항상 스머프처럼 생겼네. 네. 연구원. 그 연구원이라고 하자. 저 연구원이 그 브레인 인터페이스 쪽에서 뭔가 좀 획기적인 걸 개발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집에 이제 있는 아이에게 가서 이제 확인을 하고 저 연구원이 연구를 한 아직 뭐 개발되거나 뭐 실용화되진 않았지만 척수에다가 이제 전기적 신호를 연결해서 손이 움직일 수 있게. 근데 처음에 목적은 왜냐면 사람이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빠지잖아요, 계속. 아, 그렇죠. 그럼 건강이 약해지고 근육이 빠지게 되면 간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다 문제가 생기니까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게 하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첫 목적은 근육을 움직여주게 하기 위해서 전기적 장치를 통해서 척수로 그 뇌가 필요 없잖아요, 그거는. 척수로 이제 전기 전달로 해서 몸이 움직여줄 수 있게 다리 조금 들고 팔 조금 들고 이렇게 해서 근육이 움직이면서 근육을 유지할 수만 있게 빠지진 않게 그러면서 그걸 계속 연구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잘 작동할 수 있을까를 보고 연습하고 엄마한테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집에다 두고 계속 이제 키우는 거죠. 그런 사이 아이는 한 2년 반 3년 동안 키도 잘하고 혈색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뇌가 완전히 다 죽은 게 아닌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뇌사라 하면 우리가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를 테스트해서 사망으로 인정하는데 이제 의사도 얘기를 해요. 우리가 뇌를 다 알고 있지 못하다. 전체를 싹 다 파악해서 죽었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몇 가지를 테스트하고 안 되면 사망으로 한다. 근데 어쨌든 얘는 일부가 그걸 뭐라더라? 신체 통합이 이루어지는 기능이 남아 있는 거지 얘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 혈압과 맥박과 다른 모든 장기들이 살아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엄마가 점점 과하게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다른 요구를 해요. 저 연구원한테. 살짝 미소 짓게 해줄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막 다른 근육 척수에서 연결된 그 근육 반사에서 파장되어서 살짝 가는 정도지 지속적으로 웃게 한다던가 뭐 더 할 수는 없다. 근데 그 살짝 미소가 입꼬리가 올라가는데 그럴 때도 있고 아니면 한쪽 면이 일그러질 때도 있고 경련이 날 때도 있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만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안면 근육이 조금씩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조금 웃으면 좋잖아 이거고 저 남자 연구원은 어디라도 근육을 계속 움직여주면서 내가 이제 신체적인 거로 조금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자는 거였는데 점점 아빠는 보면서 이상해. 주변 가족들은 점점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사망 때 할머니가 애를 보고 있었고 수영장에서 그 가오르코의 아들, 딸 둘이 5살, 7살 땐 아들, 딸 둘과 여동생의 아이 와카바라는 애가 있어. 오늘 내가 와카바 얘기를 많이 할 건데 이 3명이서 놀고 있었는데 어쨌든 미즈호라는 딸이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제 위로하고 집에도 와보고 했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시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이제 여동생의 남편은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냐. 자기 마음에 위로로 지금 하는 위안을 위한 한 행위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근데 특히나 이제 둘째 5살짜리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걔가 7살, 8살이 되면서 그 누나의 이런 상태를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계속 그 방에 가서 누나 누워있는 방에 놀고 했는데 학교에 가니까 애들이 놀리는 거지 이제. 엄마가 휠체어에 애를 태우고 작은 애 입학식에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놀라운 일이지. 어쨌든 뭐 그냥 얼핏을 땐 자고 있다 하지만 그 속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쟤를 데리고 나왔냐고
그러기도 하고. 근데 그 상태에서 둘째 생일 파티 때 이제 사건이 터져요. 둘째가 친구들 안 데리고 오는 거지. 창피하다고. 친구들이 누나 죽었는데 왜 계속 집에 있냐 뭐 이렇게 친구 놀리는 거지. 그러니까 엄마가 그때 이제 빡 간 거죠. 그래서 경찰을 부르는 거죠. 전화를 해서 경찰을 부르고 거기 가서 시카를 들고 와서 내가 얘를 죽이면 살인이냐 아니냐. 그거를 경찰 앞에서 이제 경찰이 오고 형사도 오고 판단해보라는 거지. 내가 이미 죽었다면 난 살인이 아닌 거고 내가 찔러서 얘가 죽었다고 하면 난 그동안 얘랑 3년 동안 아름답게 지낸 거였다. 난 얘를 돌본 거다. 살아있는 내 딸을 돌본 거다. 뭐 이렇게. 이게 저 엄마가 되게 치밀하고 굉장히 계획적이면서도 그 딸에 대한 그걸 생각을 많이 하는 엄마예요. 그 와중에 방문교사가 있어요. 방문교사가 있는데 그 교사의 이름을 사칭해서 장기기증, 또 다른 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제 심장이 문제가 있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걔가 지금 오늘 내일 하는데, 일본에서는 장기기증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도 기증이 없으니까, 어린아이 기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히가시노 게이고는 일본을 얘기했지만, 아마 어느 나라든 그렇게 지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으로 가서 이식수술을 받게 되면 2억 6천만 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 26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 그죠? 그 돈이 필요한데 그 아빠의 친구가 이제 나서서 길거리에서 막 모금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모금 활동에 저 엄마가 가는 거죠. 방문교사 이름으로 가장해서. 그걸 어디서 봤냐면 방문교사의 가방 속에 이렇게 전단지가 있었는데 그걸 보고 찾아간 거예요. 도대체 누군지.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뭐 이러저런 걸 자기 의사도 내보이고 하면서 어쨌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딸이 꿈에 나와요. 한 3년 정도. 네, 3년. 지났나? 네네. 이게 딸이 7살 때인데 최종 사망은 4학년 봄에. 그러니까 3년을 넘게 데리고 있은 거였죠. 여기서 최종 사망이라면 뇌사가 아니라 심정지가 왔다는 뜻인 거죠? 아니에요. 뇌사 상태. 이제 뇌사. 그 불안정 바이탈 상태가 와서 병원에 갔는데 이제 상태가 그러하고 다시 회복은 힘들고 뭐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죠. 그냥 뭐 심장 뛰게 하고 할 수 있는데 의사가 다시 이제 물었을 때 당연히 기증하지 않고 또 다시 집으로 데려갈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 엄마가 이제 그 사건을 여러 가지 겪으면서 아빠랑 의논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장기 기증을 하기로 하는데 엄마는 3월 31일 새벽에 그 미주호가 나타났어. 꿈에. 와서 엄마 이제 난 가겠다. 그동안 고마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 그 시간 엄마는 사망이다. 나는 미주호가 3월 31일 날 죽었다. 새벽 3시 32분에 죽었다라고 하고 병원에서는 그 뇌사 판정이 2번이래요. 1차 판정하고 몇 시간 뒤에 또 하고. 근데 판정이 완료되는 그 시점에 병원에서 4월 1일 날 뇌사라고 하고 아빠는 4월 2일 날 장기 적출하는 그 시점을 얘기를 하고. 근데 이런 부분도 약간 의미심장하더라고요. 과연 사망이란 게 법적 사망이 사망인가? 우리가 그렇게 꼭 받아들여야 되냐? 왜 사망이란 관점을 그 나라의 그 국가의 테두리 법적인 그 절차에서 인정해 주는 대로 해야 되냐? 그래서 엄마는 장례식에서 그 3월 31일로 그렇게 해서 위패를 만들어 놓고 있고 뭐 그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하여튼 전체적 줄거리는 그런 얘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장기 기부를 받는 사람에 대한 입장과 장기 기증을 하는 사람. 아까 그 심장이 안 좋아서 미국으로 수술을 받으러 가야 되는 그 아이 같은 아이가 유키노라는 아이인데 그 아이 같은 경우도 8, 9세 정도 됐는데 끝내는 사망을 했어요. 심정지가 와서. 그 아이가 죽으면서 엄마가 이제 그렇게 같이 봉사해주고 모금 활동 같이 해주면서 신분 밝히진 않았지만 많은 걸 느끼게 된 거죠, 엄마가. 그리고 아까 그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리면서 이 엄마는 본인의 심리적 갈등이 끝까지 와서 제가 봤을 때는 해소가 된 거예요. 그걸 뭐 우리가 말하는 그런 해소는 아니지만 심리적 갈등의 외연화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해야 되나? 자발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스토리를 이렇게 되는 건데 좀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좀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됐어요. 다른 분들은 이제 오늘 설명만 들었지만 저는 이제 모노조이님하고 같이 그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다시 빌리려고 모노조이님한테 급하게 또 읽으셨어요. 혹시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읽으면서 좀 이건 좀 생각해볼 문제다 이런 거 있었나요 혹시? 그러면 제가 다른 질문, 어떤 포인트에서 이 책이 되게 좋다고 읽어보라고 추천하셨는지 그거 궁금해요. 그냥 저는 저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상황에 대입을 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읽으면서.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고,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이 주인공처럼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각자 아마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을 텐데 저는 이 책을 처음 읽을 때도 그렇고 어제는 읽으면서 더 심각하게, 왜냐면 그렇게 포커스 맞추니까 저는 그 미즈오도 아니고 가오르코도 아니고 아빠는 당연히 아니고 저는 그 와카바라는 그 수영장에서 같이 있었던 그 또래 사촌끼리, 여동생의 딸이죠. 그 딸과 남동생 5살짜리 이쿠토라는 남자예요. 그 둘을 포커스로 좀 맞춰봤어요. 저는 아무래도 아동 상담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포커스 맞추면서 읽게 됐는데 되게 생각할 게 많았었어요. 근데 아마 작가는 별 생각 없이 썼던 거, 거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이렇게 많이 둔 것 같진 않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저는 심리학적인 고찰까지는 아니지만 심리학적으로 뭐 얘기할 거리들 생각해 봤는데, 죽음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발달될까 아이들에게 있어서. 왜냐면 5살 된 남동생 같은 경우는 누나가 그냥 잔다고 했거든, 처음에는.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인지 발달을 하는 8세 학년기 들어가면서 자꾸 이상하고 아닌 것 같은데 학교 갔더니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기 저 식물인간 상태 저것 말고도 장애하고도 연관되어서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맞아. 네. 근데 저기서 이제 환자라기보다는 이제 장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형제 자매들의 스트레스나 그런 상황들과 또 부모로서 그 아이를 키워내는 거고, 그리고 주변에서 아무리 그 마음을 다독여주거나 이해해주거나 공감해주더라도 그 공감받지 못하는, 그리고 직접 겪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하고 저 내용하고도 너무 맞닿아 있지 않을까. 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남들이 흔히 알 수 없는, 그래서 가오로코의 대사들이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한꺼번에 막 쏟아내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죽음에 대한 이제 인식은 어떠할까. 그리고 이제 아까 와카바라는 그 함께 분이랑 놀았던 여자애, 사촌 여자애, 걔가 갖고 있을 수 있는 죄책감에 대한 고착, 그건 이제 책에서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좀 커졌는데, 그리고 그 미해결 과제, 인간에게서 항상 그 정경과 배경, 지난번에 한번 잠깐 했었던 그 게슈탈트에서 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지금 화두가 되는 전경이 배경으로 사라져야 되는데 그 과제가 해결되지 않고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으면 이제 미해결 과제로 우리가 말하는 고착으로 남게 되죠. 그리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었던 가오르코는 그 3년의 기간 동안 많이 자가치유라고 해결을 했어요. 근데 남아있는 아이들 2명은 전혀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사회학적인 고찰은 뭐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장기 기증이라든지 뇌사와 식물인간 사이, 그리고 법적인 사망 시간과 개인적 사망 시간, 이런 것들도 저도 되게 저희 엄마가 돌아가실 때는 돌아가신 그 시간에 같이 있지 못했는데, 아버님이 병원에 누워 계시다가 뇌사 상태에 계시다가 모든 처치를 하지 않고 그냥 처치를 저희가 한 이틀 했나 봐요. 해달라고 해줘.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처치를 떼게 되면 이제 그냥 사망하실 것이다. 근데 뭐가 사망이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처치를 떼고 나면 간호사시죠, 모노조이님.
그 사망의 의학적 기준이 기억이 나시나요 혹시? 우리가 아무리 전공이라 조심스럽게 물어봐야 돼.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용어로 얘기하는 게 참 어렵나요? 뭐 어떤가요? 숫자 같은 게 있더라고요.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그 처치를 떼니까 아마 그때 의사가 12시간 내에 혈압과 맥박이 떨어질 건데 그게 뭐 체온, 혈압, 맥박 똑같은 말인가요? 맥박. 하여튼 그게 얼마큼 다르지. 아니 맥박이랑 네. 그거랑 하여튼 그게 네. 숫자가 얼마큼이든 떨어지니까 그냥 그때 그게 나중에 결국에는 그냥 TV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모니터는 이렇게 B 일직선이 되는. 네네. 맥박이 뛰다가 점점 횟수가 줄어들다가 나중에 진짜 0이 되거든요. 0이 되고 더 이상의 호흡이 없으면 그때 사망 선고를 내리게 돼요. 그 사망 선고 때 제가 분명히 기억했는데 맥박이 제로가 아니었어요. 20 정도 내려가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더라고. 제로 0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0까지 직접 봤거든요. 아마 그러니까 그 전에 아마 그 전쯤 되면은 사망이라고 하나 봐요. 아마 놔두면 더 내려가겠지만 그 시간을 이렇게 보다가 맥박이 20 얼마인가 제 기억에 확실히 0은 아니었어. 그쯤 되니까 거기서 시간을 말하면서 딱 적더라고 보니까. 근데 지금 되게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는데 제가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 처치하려고 뭔가 인공호흡기나 이런 걸 달잖아요. 그걸 한 번 달고 나면은 인위적으로 내가 떼주세요라고 못 한다고 하던데 한 번 달면 끝까지 그냥 가야 된다고 하던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서 그게 묻던데요 의사가. 아 그래요? 네, 이 상태로 지금 처치를 해서 뭐 혈액 속에 뭘 넣어서 지금 뭔가 돌고 있고 해서 이걸 처치를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면은 이제 모든 기능이 정지될 것이다. 어떻게 처음에는 하시겠냐. 응급 상황이니까 일단 했고 그때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보호자한테 물었을 때 그때 오케이를 하면은 이거를 중간에 그냥 떼면은 뭐라 그럴까 살인처럼 돼서 그 장비를 떼는 게 아니었고 네. 투여하는 약물을 안 넣었어요. 투여하는 약물들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은 산소호흡기도 안 했거든요. 존엄사 관련되는 그 부분일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 DNR이라고 해서 네. 심폐소생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동의서도 미리 받거든요. 네네. 보호자한테. 그래서 하지 않겠다 그러면 처치를 이제 그만하는 걸로. 네. 그 심폐소생부터 시작해서. 네. 안 그래도 그 얘기를 이제 만일에 그게 응급 상황이라서 젊은 사람인데 갑자기 호흡이 뭐 사고로 그랬다 그러면 심폐소생해서 살리는 게 맞지만 이제 다 기력이 쇠하고 돌아가실 만한데 그걸 억지로 심폐소생을 하면 여기 다 알비뼈 다 부스러진다면서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게 돌아가시게 하는 거 아닌가 해서 그거를 아예 나는 안 한다고 유언에 미리 해놓으시는 분들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조금 의식이 있으실 때 보호자한테 미리 그 동의서를 받아놔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생각해보지 않은 죽음에 대한 어떤 절차들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갑작스럽게 뭔가 상황이 닥치면 뭐 온 가족들이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뭐 저희들도 그랬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도 모르고 그렇게 쓰러지셨을 때 모시고 갔고 한 2, 3일 됐을 때 의사가 이러이러해서 뇌수술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정신이 없으시니까 무조건 뭐 다 해달라 그러는 거죠.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다 할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미 뇌사 상태였고 뇌 기능은 거의 뭐 3분의 2 정도 손상이 되어 상태에서 의사들은 이제 뭐 열어서 이렇게 수술을 하면 2, 3일 더 호흡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했어요, 그때. 이게 뭐 정신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뭐 수술이라든지 뭐 호흡기라든지 장비는 몰라도 이제 약물 처치를 딱 빼니까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의학적인 거에 대한 지식은 없지만 생각을 해볼 문제다 싶은 거예요. 닥쳐서 전부 다. 어쨌든 제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이런 건 아니고 제가 뭐 얘기할 거리도 별로 없고 아는 것도 없지만